안녕하십니까. 과거 경제와 미래 경제를 잇는 브릿지 경제방송 화이트독의 경제분석입니다. 저는 100년 만의 세계 경제 붕괴와 리플 혁명의 저자 화이트독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에 달러를 사야 하나 부동산을 사야 하나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 중에는 부동산과 경제 위기의 관계, 그리고 화폐의 진화, 화폐의 진화는 미래 화폐인 CBDC와 비트코인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은행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겠습니다. 근본이자의 역사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잠시 들렀다 가겠습니다. 근본이제, 근본이제의 역사, 금화본이제입니다. 금화본이제는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리디아 제국의 리디아 금화, 동로마 제국의 솔리두스 금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근세 시기까지 써버린 금화를 발행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금화본이제입니다. 금화본이제의 문제점은 무게와 훼손입니다. 물에 비해 19배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운반이나 도난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훼손도 문제였는데 금을 그대로 쓰다 보니 마모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긁어내 가지고 그 긁은 금을 모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지 근본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무거운 금화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지폐 그리고 보조화폐를 발행한 것을 뜻합니다. 금이 있는 만큼만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것을 금태환이라고 하고 그 지폐를 태환지폐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화본이제와 금지 근본이제를 포함해서 우리는 근본이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핵본이제인데요. 금화의 유통 유무에 따라 금핵본이제라고 하는데 최초의 금핵본이제는 1918년 영국이 시행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제도였는데요.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무역 중에 6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을 소화했는데요. 다른 통화는 금을 대신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파운드만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이제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는 경제를 확실히 조절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화폐가 부자들에게만 흘러들어가서 물가 상승, 빈부격차 등이 심해졌습니다. 세계대전의 발발로 통화량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본이 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금을 남발한 어떤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 근본이제로 모두 복귀하려고 했으나 강대국들이 줄줄이 근본이제에 복귀를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영국은 1914년에 근본이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 라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단독 근본이제가 출범이 됩니다. 1944년 미국과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미국의 단독 근본이제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브레튼 우즈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IMF와 세계은행이 동시에 출범을 합니다.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언제든 달러를 이만큼 가져가면 이만큼의 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이제 맛이 갔고 달러의 시대가 개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금의 70에서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 각국은 금과 함께 달러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형만 믿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경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이 너무 어둡고 힘든 나머지 제가 조금 휴양지스러운 바다 풍경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한강은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의 근본위제가 폐지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났고 금 가격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막대한 전비 지출을 가져왔고 급기야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찍은 이 막대한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금태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보채기 시작했고 금과 교환되는 달러 양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닉슨 대통령은 마침내 1971년 8월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해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배째라 하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근본위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달러의 무한 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71년 이후 상황은 오히려 180도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채 상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미국은 글로벌 양아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헬리콥터에서 막 돈 뿌리는 거 보이시죠? 아하하. 네. 미국은 이런 기분으로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국채를 찍으면 다른 나라들은 앞다투어서 매입하기에 바빴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터뜨린 이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무기가 되었고 양적 완화로 6년간 4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채권과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서 더 애가 타고 목이 마르는 현상이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IMF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는데요. IMF 사태를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금융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본이 대량 유입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주로 단기로 빌리고 시장에는 장기로 빌려주는 형태인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주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자유화로 인해서 거래 자본을 빌려주던 분들이 갑자기 거래를 빨리 갚아라 하고 그분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당황했어요. 네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과 종금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폭의 공사에 아주 걸려버렸다. 덫에 걸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달러와 원 환율은 1800원대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조폭의 기업 사냥이 시작되었는데요. 주요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아주 헐값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범죄의 재구성으로 이 금융 세력의 행태를 한번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한국 힘들지? 형이 걸레돈 좀 빌려줄게. 그리고 바로 태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요즘 상황이 안 좋네. 걸레 좀 갚아야 쓰겠는데? 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계 은행의 갑작스러운 상환이 요구됩니다. 한국 만기 연장 없다. IMF라도 쓰시던가. 살려는 드릴게. IMF에 자금을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잠시만 빌려주라 하고 걸레 좀 잠시 좀 빌려주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일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빌려줄 수 있었는데 왜 거절했느냐. 이때 미국에서 일본으로 서류가 한 장 도착합니다. 그 서류에는 야 너희들 한국에다가 돈 빌려줬다간 죽을 줄 알아? 라고 여기에 쓰인 비밀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 카드도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과 은행, 부동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
자, 은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그래서 이 형님들이, 이 동네 사채 형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채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고리대금 업자들이죠.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런 이자놀이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대거 매수하게 됐다. IMF에 우리나라 은행을 대거 매수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양아치 형님들이 은행을 매수한 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펌핑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 금리의 고점에서 많은 빚을 지게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IMF 금융 개방이 시작되던 때입니다. 이때 자, 여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던 그 오파동이 나옵니다. 88 올림픽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 떨어뜨렸는데 사실 이 지점보다 여기가 훨씬 더 떨어졌어요. 여기서 더 떨어뜨려서 형님들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3파, 4파, 5파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집값을 올려서 많은 주택 거래가 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될 때는 언제냐? 미국 금리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신호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주택 가격 최고점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이거는 미국 기준금리죠. 이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 그 미국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따라갑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따라가서 내렸는데 항상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이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외국으로 자본이 다 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길 자세히 보시면 2007년도에 주택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폭발 상승합니다. 이때 금리가 가장 상승하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 금리가 가장 상승했다는 말은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많은 빚을 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2019년 겨울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IMF의 이자놀이를 시작해서 첫 번째 금리가 오를 때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던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이 동생, 나 이자 좀 챙겨갈게 라는 것이 되겠죠. 금리가 최고일 때 주택 거래가 건수가 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MF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택시를 타고 매번 지금 경기가 어때요? 라고 묻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반토막 났다. 늘 물으면 작년보다 반토막이 났으니 지금 IMF 때보다 반에 도대체 이 절반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식당이나 가게를 들어가서 매년 물어보면 매년 작년보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매년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회사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제 체감 경기 하락은 더 심합니다.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거나 넣어둬도 크게 돈이 안 되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손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동산 상승이나 주식의 상승은 비합리적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실과 자산의 지표가, 그러니까 현실, 늘 말씀드리던 현실과 지표가 괴리가 일어날 때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대중들은 계속 하락하는 경제를 느끼고 있는데 하락한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뭐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는 어디서 오느냐? 이 착시 효과의 수혜자는 누구냐? 기업이라든가 이 IMF 때 들어왔던 외국인 형님들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재산이 이분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IMF의 금융산업과 여러 자본에 그분들이 자금을 꽂아놓고 저는 진보 정부 시절에 펌핑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진보 정부에만 부동산이 오르는가? 이것을 제가 꼬집어서 이 정부와 부동산의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또 유튜브라는 데가 또 공공 방송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눈치껏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88년에 시작했던 1파, 2파, 3파, 4파, 5파, 지금 5파의 꼭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고, 금을 사야 하는가,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가, 그 안전자산에 대해서 나온 방송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현재가 주식이 꼭지점에 있다. 주식이 꼭지점에 있는데 이 부동산도 저는 꼭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 자본을 담그고 난 후 부동산은 여러 차례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펌핑의 최고점에 아까 보셨죠? 2007년 금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택 거래가 폭발합니다. 주택 거래가 이때 폭발해야지 누가 이익을 얻느냐? 금융자본이죠. 이자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와 흡사한 패턴이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가 금리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수준에 우리의 개미들은 아파트 거래 신기록을 세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즘에는 장기적으로 30년까지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양아치 형님들에게 이자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정부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강남 3구의 주민들은 보수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집권 내에는 금융산업으로 돈이 절대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파이 때문이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마치 부동산을 올려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금융산업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지자체의 건설 수주 등이 잇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 시절이 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전통적으로 금융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강남 3구의 주민들은 진보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집값은 진보가 올립니다. 진보가 집권하면 왜 그런지 뭐가 있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은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수 때 집을 사서 진보 때 집을 파시면 되겠죠.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면서 마치 부동산을 압박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집값은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자연 발생적 형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지자체의 건설 수주가 대폭 사라지고 금융업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의 5파와 맞춰진 5파라는 건 꼭지점이죠. 꼭대기. 미국 증시의 꼭대기와 정확히 맞춰진 부동산 꼭대기의 타이밍. 왜 두 개를 동시에 놔뒀냐? 두 개는 공존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조금 뒤따라가죠. 부동산이 주식을 이렇게 뒤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선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미 2007년에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금리를 최대치로 올려서 주택을 매입하게 한 후에 금융위기를 만드는 기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도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르는 순간 전국에 많은 개미가 집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압박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는데 이것은 조금 더 위험하겠죠. 작은 부동산들보다 아파트가 10평대, 20평대보다 고가의 아파트는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불황에도 다시 오르게 되는 불패의 신념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도 언젠간 오르더라는 신념이 개미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몰려든 불타는 개미.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최대 걸림돌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경제 위기가 통체적인 자산 버블로 이어진다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이 넘어가냐 마냐 이런 판국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달러를 갖고 있거나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개워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장 가격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눈치 빠른 대기업은 이미 부동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을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 알짜 부동산도 판다. 이거는 올 들어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24일이니까 올 들어 2019년에도 벌써 5조 5천억이 현금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더 내려서 볼까요?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 회사들이 올 들어 20일까지 매각 공시를 낸 부동산 규모는 5조 4,692억 원 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아졌는데 이것은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재무구조 때문에 매각을 한 곳도 있지만 눈치껏 빠진 기업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이 기사가 이번 메로나 사건 이전의 기사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11월입니다. 1년 더 전이죠. 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도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대기업들이 잇따라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2018년부터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컬럼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매각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불황이라서 삼성이 매각한 건 아니고요. 삼성이나 경제 위기를 이미 눈치채고 있는 기업들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 금호, GS에너지 선제적 현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가 상승한다고 베팅했을 때는 전혀 부동산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또 대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전망을 아래로 내려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치 빠른 대기업은 이미 부동산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러스로 출발한 공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구조조정 들어간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류로는 명태, 희망퇴직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부동산 매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간 기업들도 있다. 반대로 개미들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은 불패다. 언젠간 또 오른다.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부추기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현금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위기 시에 지금 개미들이 비상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투자를 벌리고 있는 개미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IMF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돈을 벌었는가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이 경제 위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개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달러, 금,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석유 등 원자재, 이런 것들은 양아치 형님의 작업 없이는 오르는 경우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견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인지한다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이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그 많은 아파트를 어떻게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시장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세력이 빠지면 바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자, 고점까지 갔으면 이 고점에서 세력 이탈이 일어납니다. 세력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 바닥까지 상당히 걸리는데, 바닥에 내려가서 다시 매집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바닥 매집이 끝나야 다시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번 꼭대기까지 가면 바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놀이 형님의 남의 재산 털기 기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파에 넣고, 그래서 여러 번의 하락을 주면서 하락해도 오른다는 신념을 주고 여기서 불나방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파에서 바닥까지 공매도를 때리게 됩니다. 선물이든 공매도든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까지 추락하는 아주 악마의 기술을 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5파 꼭대기에 반드시 개미를 묶어 놓습니다. 도망 못 가게 딱 묶어 놓고 폭락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훅 하고 빠지는 순간 개미는 멘붕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기술의 요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미에게 5파의 환상을,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는 환상을 심어준 뒤에 가둬버리고 잔인하게 자이로 드롭을 태워버린다. 현재 미국 증시의 100년 만의 대형 5파 꼭지점 붕괴로 인해서 부동산도 동반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IMF 때 발을 담그신 우리의 양아치 형님들이 지금 지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이것을 지금 3월 11일자 뉴스인데요. 국내에서 번 돈 외국인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금융지주 역대 최대 배당. 왜 최대 배당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최고점일 때 집값이 최고죠. 거래량 최고죠. 모두 최고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게 최고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대 최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양아치 형님이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됐어요. 자, 한국의 많은 그 경제 성장이 이분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뉴스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번 돈 외국인 주머니로 금융지주 역대 최대 배당, 4대 지주 외국인 지분율 70% 육박, 외국인 주주 총 1조 6천억 원.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죠. 이번 달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배당액의 상당 부분은 지주들의 지분율이 높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전망이다.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작년 총 순이익은 11조 27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주사들의 배당은 대부분 외국인 지주에게 돌아갑니다. 네, 이것은 역대 최고의 배당액을 기록하는 그래프고요. 이에 따라 KB금융의 배당액 8,610억 원 중 5,765억 원은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중에 5가 해외로 나갑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식으로 IMF에 발 담근 형님들이 이제 이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외국인이 최대 주주인 스탠다드 차타드 한국시티은행은 버는 것 이상으로 배당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익을 얻는가, 이것을 보고 있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 양아치 형님의 어떤 습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양아치 형님의 폭락과 매점 매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아치 형님은 왜 폭락을 좋아하는가, 이분들이 왜 폭락을 좋아하는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 세계의 매점 매석 형태는 지역을 불문하고 마지막 물건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양아치 형님의 독점 형태만 유일하게 폭락을 시켜서 마지막 물건을 제일 싸고 쉽게 가져갑니다. 대단히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그 양아치 형님의 폭락에는 매집 기술의 기원이 있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아들 나탄은 영국과 나폴레옹의 전쟁, 워털루 전쟁의 그 승전보를 미리 입수하고 영국이 패전했다는 거짓 정보와 함께 영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폭락시켜서 쓸어 담았고 다시 올바른 정보가 영국에 등장했을 때 폭등시켜서 큰 부를 얻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아치 형님의 폭락 기술은 현대에도 매우 큰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분들은 이런 거를 좋아한다. 매우 좋죠. 싸게 매집하고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떡락의 미학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아치 형님들이 주로 쓰는 공매도, 선물, 마진 이런 것 등등은 주로 떡락과 함께 더 의미를 발휘합니다. 가격이 고점에 오르면 전량 매도 후에 수익을 챙기는 세력의 관점에서, 이 세력 형님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공매도나 선물, 마진 등은 주로 해지용입니다. 이 해지용이라는 것은 위험 방지 수단으로 보험으로 씁니다. 보험. 내가 이것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 여기에 이런 선물과 마진, 공매도를 통해서 반대로 내려간다에 걸어서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폭락이 되더라도 여기서 보험이 되는 그런 수단용 상품들이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종목 상승한 후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 만큼 상승한 후에 이런 상품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개미들은 거의 몰살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한 후에 공매도를 쳐서 바닥까지 가버리면, 공매도가 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하락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대부분은 양아치 형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MF에 발을 담근 우리의 형님들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1, 2, 3, 4, 5 이 꼭대기에서 이 형님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 해외 자본의 45조 달러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 왜 개방했을까요? 이 양씨 형님들이 이제 요걸 노리는 거죠. 탐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2020년 3월 29일 중국 증권업 개방 속도라고 떴는데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지분이 과반을 넘었다. 증권감독위원회 4월 1일부터 한 며칠 지났죠. 증권업 외국인 지분 제한 완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UBS, 노무라증권, JP모건에 이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까지 글로벌 투자은행이 잇따라 중국서 운영 중인 합작증권사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달러를 넘어서 국가 디지털화폐 CBDC와 암호화폐로의 진화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